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논란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선출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전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후보가 성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자, 이 지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눈으로 보여주는 게 낫다. 보여준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지사 대장동 개발 의혹의 순수성에 대해서 개발의 순수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얘기해 왔잖아요. 예. 이제 공영 개발로 가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민관 개발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의 주요 목적은 근린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고 그 이전의 시장들도 평지공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민간 개발을 선택할 수 없었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건데 그동안에 말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근린공원에 가서 5,503억 원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2,760억 원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만약에 가질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공원을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다 가져버리지. 예. 근데 공원을 저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걸 국민들께 보여주면 그래도 의혹이 좀 사그라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 이런 기대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현장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대책을 내놓기도 할 거고 어떤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공약도 내놓을 거고 혹시 특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다들 귀를 기울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전국에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이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정책, 국토개발정책, 도시계획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의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구성하는데 한 두어 달, 법 만드는데 한두 달. 아마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정치 공방의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고. 까짓거 받으라면 받겠다. 이 말은 안 나오는군요. 악용될 게 뻔한데 그걸 왜 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비유를 하자면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러면은 뛰는 거 그냥 멈춥니까? 중도 경기 포기합니까? 아니죠. 비 맞으면서 뛰어야죠. 예. 뛰어서 오히려 1등하면 나머지 비가 내린 부분들은 잊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뭐 특검을 싫어서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를 지금 11월이에요 이제. 11월 그렇죠. 이제 11월이잖아요. 며칠만 지나면. 근데 11월에 만약에 특검법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서로 간에 막 공박을 주고받으면 한 달 걸려요. 법 통과하는데 특검 구성해야 돼요. 시간 걸립니다. 그럼 12월 가까이 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해야 돼요. 아무리 빨리 수사해도 두 달은 걸릴 거예요. 이전에 전례를 봐도 그렇고요. 3월 9일이 대선이에요. 그럼 대선 바로 직전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때 가서. 이재명 후보의 모습들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나 그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 그러니까 타이밍 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이 도입되려고 했었다고 하면 한두 달 전에 시작을 했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훨씬 더 크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소나기는 그냥 이재명 지사가 맞고 가야 되는 맞고 거지. 가겠다. 자꾸 예. 피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리저리 가야 되지 자, 않겠습니까? 뭔가 이재명 지사에게 문제가 있었겠지. 55% 특검해야겠다. 65%꽤 높아요. 근데 저 소나기를 맞고 그대로 밀고 가서 잠깐 앞서 달리면은 저건 잊혀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또 검찰이 역량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고요. 예. 경찰도 역시 수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 철저하게 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특검을 도입하기는 이미 시간이 예, 지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민생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 4일제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음식점 총량제 있었고 이번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제 내놓는 게 다 민생과 관련된 건데 다 뭔가 논쟁을 벌일 만한 것들만 뜨거운 것들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계속 얘기해야죠. 뭐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다. 민주당 후보가 후보로 공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시간이다. 그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민생을 챙기라는 거잖아요. 국민의 삶을 보듬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대선 공간에 있어서의 최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민생과 관련되는 이슈를 던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게 비록 논쟁적인 이슈라 하더라도 계속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슈를 먼저 지금 출발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그 먼저 앞서가는 주자로서 대선 전국을 계속 끌고 나가줘야 된다. 예.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영업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발언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는 고민하고 본인 스스로가 많은 고민들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얘기면은 틀림이 없어요. 예. 근데 당에서 아직 선대위 구성도 안 돼 있고 지금 캠프의 메시지를 대신 해줄 사람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메시지 정돈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화두를 던지면 그 다음에 왜 이런 화두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화두에 있어서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끌고 나가줘야 그렇죠. 뭔가 주도권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국면을 만들어 나가고. 근데 그 뒤에 아이고 이 뭔가 조율이 안 된 얘기를 제가 꺼냈나 보네요. 세세하게 완성은 안 됐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이런 고민 속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될 큰 맥락이라도 얘기할 수 있다면 아니 지금 정리가 되겠죠. 그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네.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자영업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OECD에서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24%거든요.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정도 수준이에요. 3년마다 50%가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그런 고민 속에서 이걸 자율규제가 바람직한지 어떤지 정부가 어디까지 도움을 줘야 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쟁을 던졌다고 하면 그 뒤에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논리를 보강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히려 더 밀린다는 거죠. 예. 전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뒤로 내놨다가 밀리면 얼른 또 놀라서 수습하는 모습 이런 거 보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자, 쪽에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맞수 토론으로는 마지막 토론입니다. 윤석열, 원희룡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 뭐 서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렇게 뜨겁지도 깊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장동 사건처럼 이런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법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고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이거는 뭐 그 자체로 그냥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불나방이니 뭐 을들끼리의 전쟁, 전세 뭐 권리금 폭등을 일으키는 이재명다운 그러한 망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특히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집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계층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뭐 원론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는 또 계속 던지는군요. 전반적으로 듣기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토론하는 거 보면서 예. 저는 사실 대선 토론이 저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혹자는 굉장히 품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 토론을 한다고 하면 정치, 경제하고 원론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큼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얘기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구체화되어 있는 정책을 가지고 나의 철학과 비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놓고 거기서 논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나는 조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토론 보자고 국민들이 지금 시간 아까운데 이걸 보겠습니까? 이런 토론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건 대선 주자가 해야 될 토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상대방 마치 띄워주기를 하듯이 그렇게 토론하는 건 저는 그 바람직한 토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는 괜히 단일화 문제 가지고 신경전도 좀 벌이고 있는데 복지 정책, 모병제 가지고서 날카롭게 서로들 붙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소한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대비가 됐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공매도 뭐 중단 결정이라든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교육 정책, 주택 그리고 모병제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철학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구체화되어 있는 철학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 시위를 쏘면 타겟에 맞출 때 5점 맞추냐 6점 맞추냐 타겟에만 맞추면 다 맞았다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0점, 원점에 잘 맞추느냐 이걸 지금 뽑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 큰 넓은 타겟에 다 맞췄으니까 난 자격이 있어. 이런 토론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는 최소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토론답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은 경쟁자의 관계에 훨씬 더 가깝잖아요. 아하, 예. 아무래도 원희룡 예, 저 윤석열 윤석열 후보보다는. 후보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우위에 서야겠다. 최소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줘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진다 하더라도 의미 있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우위에 섰다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 근데 보여줬다고 두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에 이제 묘한 긴장.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유승민 후보에게 국무총리를 제안했다는 썰입니다. 설이 돌기도 했는데 오늘 토론에서 이제 그 관련 발언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경제 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그걸로 일자리 만들고 소득 만들고 세금 나오게 해서 그걸로 저는 인구 위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딱 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저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예, 부총리 시켜준다는데 장관 시켜준다고 하나 내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좋답니다. 또 근데 저기 둘의 단일화 홍준표- 가능성이 있겠어요? 가능성 없죠. 없어요? 가능성 없는데 어느 쪽에서 흘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 캠프 쪽에서 누군가가 흘리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유승민 후보 표를 더 가져가야 예. 그래야 당내에서도 역시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표를 조금만 좀 더 이동하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뭐 의심일 뿐인 것이고요. 예. 결국은 두 사람이 경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홍준표 후보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게.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막 공격해 들어올 때 저렇게 그냥 툭 한번 던지면서 얘기하는 뭔가 여유롭게. 이렇게 열려 있는 듯한 태도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물어볼 때 그거면 나중에 가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막 유승민 후보가 저렇게 얘기할 때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노련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이제 제일 이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년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쟁이 될 거야. 이게 윤석열 후보를 난 지지해 이런 뜻입니까? 뭐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홍준표 후보가 싫어 이렇게 돌려치는 겁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다 담겨 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이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사실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를 뻔히 알고 지금 자꾸 던지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처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이전에도 몇 차례 또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이 나왔을 때도 그때 사과 사진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도 네. 그 뭐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허. 그렇게 받아 넘겼는데요. 저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 네. 다를 수 있겠지만 김 전 위원장이 전두환 옹호와 관련돼서 그 아무런 반응을 안 내놓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게 맞는 건가? 이제 선거에 그냥 내가 이렇게 참여하면 나는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지나친 과잉 자신감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에 광주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눈물 흘리고 이랬던 모습들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진정성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한테는. 특히 호남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과연 이렇게 얘기한 게 나중에 가서 만약에 뭐 윤석열 후보가 그 당 후보가 된다, 공식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전만큼 그렇게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호남의 민심을 흔들 만큼의 그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말을 넘기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작업에 들어가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예,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